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금융 완화 정책의 근간을 재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20일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해서 금융 완화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 총리도 아직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네요.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20일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했다. 장기금리가 바뀌는 그 허용하는 상한을 좀 올린 건데 장기금리 변동폭 이게 왜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끄는 겁니까? 네, 변동폭으로 인상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 일본은행 존재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렇죠. 금리 변동폭도 확대하지 않겠다. 확대하게 되면은 사실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현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폭을 변동폭을 확대하면은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일본은행 존재가 금융 완화는 없다. 지금도 그렇죠. 없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금리는 올랐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상 외의 이벤트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하루 만에 12월 20일에 엔화가 6엔 정도 한 4% 이상 급등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각 금융 시장에서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 변동이라는 게 10년짜리 국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기준금리는 0%인데 네. 현재 지난 20일 전까지만 해도 변동폭이 상하로 0.25%였잖아요. 이게 두 배 0.5%로 지금 변동폭이 늘린 건데 그 전에도 상단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변동폭을 확대하면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의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넘었고 11월 기준으로 3.7%입니다. 일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었습니까? 네, 신선식품을 제외한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2%대라는 것은 너무 낮다.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계속 투기를 해서 이제 국채를 매도하는 압력을 가해왔고 그 때문에 이제 일본은행에서는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자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 잔정 기간별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이러한 금리차 곡선의 만기 구조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만기 국채 시점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년 만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 빨간 선과 검은색 선의 이 차이가 벌어졌다. 그런 얘기죠. 12월 19일하고 26일을 비교한 건데 이것을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만 일본은행에서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만기는 이제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왜곡 구조가 있으면은 결국은 채권 시장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 회사채,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금리가 통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회사채, 장기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러한 10년 만기 국채만 뚝 떨어진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했는데 12월 19일하고 26일을 비교하면은 레벨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절대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왜곡 현상, 10년 만기 국채만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이거 있는 건데
이러한 이제 국제 시장의 시장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의 인상폭, 변동폭을 확대하고 또 일본은행의 국제 매입 대상으로 10년 만기 국제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에도 확대한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금리는 상승 레벨만 상승하고 왜곡 현상은 이제 쉽게 해결 안 돼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직도 직면하고 있다. 할 수 그럼 그 변동폭을 확대한 날 일본 엔화 가치가 아까 당일날 달러당 6엔이 뛰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yen 달러 환율은 이제 내린 건데 엔화 가치가 그렇게 뛰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진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뛴 수준에서 조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21일에는 이제 다시 일단은 132엔으로 131엔에서 2엔으로 후퇴하고 이번 주 들어서는 오늘 시점에서는 133엔. 다시 조금 달러가 더 강해졌네요. 네,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일 간의 금리차가 여전히 높고 또 일본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경상수지는 뭐去年 수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2020 회계연도 상반기 예. 4월에서 9월까지의 수치로 보면은 11조 엔을 조가를 했기 때문에 예. 연간으로는 20조 엔의 무역 적자가 되지 않겠냐. 음. 그러한 우려도 뭐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엔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그림에서 있던 바와 같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을 재촉하는 네. 시장 투기 세력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남아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그런데 일본의 총재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변동폭 확대일 뿐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회사채 발행을 좀 도와주기 할 뿐이지 금융 완화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은 그 총재의 발언을 좀 신뢰를 합니까? 뭐 사실은 장기 금리가 네.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에도 0.2%에서 0.4%로 뛰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인상되고 오른 거네요. 오른 거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물가가 3%, 4%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금리가 0.5%다라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투기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예. 사실 그러한 투기 세력의 공격에 약간 백기를 든 측면.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일단 일본 국채 매도해서 이번에 수익을 잔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장기 금리가 1%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그러한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 세력이 보기에 장기 금리가 한 1% 정도 되려면 이 변동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 네. 이 총재가 있는 한 이분이 이제 초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 왔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완화 정책 바뀌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니까 그분이 있는 한 변동폭 추가 확대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예. 사실은 일본은행으로서는 좀 어려운 입장이죠. 이제 계속 금리 인상 압력이 채권 매도 압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아까처럼 개입을 하게로 인해서 일본의 금융 시장의 왜곡 현상, 마켓 기능이 마비가 되는 그런 것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만 시장의 기대를 코 끌 필요가 있다. 계속 안 올린다 해야 이제 금리 인상에 투기 대한 세력을 좀 잡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그것을 보고 투기 세력들이 이제 언젠가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은 이제 싸움으로서는 좀 쉽지 않는 일본에서도 이제 어려운 시점에 있다. 물론 물가가 최근에 다소 엔고가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그 물가가 빨리 진전되면은 그러한 일본 금리의 인상 압력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동안의 엔저 효과도 있고
물가가 크게 빨리 예. 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일본의 그 초금융 완화 정책 그로 인한 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한때 뭐 달러당 150엔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게 부작용이 조금 많다는 비판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엔조가 수출 대기업에게는 일정한 수익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효과는 많이 약화됐다.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고점으로 생산 고점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많이 옮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 원자재에 의존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업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엔조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소비자, 생활자, 근로자, 뭐 네스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엔조에 따른 비용 상승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엔조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일본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지 않아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뭐 과거 30년 정도 일본의 임금은 실질적으로는 오르지 않았다.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안 올랐다. 안 올랐다라는데 사실은 2020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현금 급여 총액, 후생 노동성의 이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2%고 2021년에도 0.3%에 그치고 있고 금년도도 아마 1%대 수준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춘투 이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020년 봄에 춘투의 임금 인상률은 노조 연합 집계 기준으로 2.07%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그래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금년 10월에는 실질 임금의 마이너스 폭이 2%대 후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서민 입장에서는 글쎄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은 현재 중앙은행 총재 그러다 하루이코 총재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게 뭐 가장 중요한 아베노믹스의 한 정책이었잖아요. 네네. 전 아베 수상의 총리. 근데 그분의 임기가 내년 4월 8일인데 바뀌게 되면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도 변화가 확실히 올까요? 네, 뭐 천재가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둘러서 일본은행 천재가 정책을 바꾼 거는 아무래도 신임 천재에게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가 대규모 관세를 하겠다 해서 시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권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신임 부임을 하는 사람이 초기부터 대규모의 정책을 바꾸는 게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국제 금리의 왜곡 현상 그리고 투기 세력의 일본 국제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내년 초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천재가 바뀌기 전에 그러다 천재가 퇴임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다시 금리를 올릴 실질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총재 임기 전에 뭔가 통화정책 변경의 가능성을 전망하셨습니다. 일본 엔화 동향과 완화 정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